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북한 외무성 고위 통역관이 가족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통일부가 발표했습니다. 탈북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순방에 수차례 동행했던 김하나 씨로 북한 내부 정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는 42세로 북한에서 최고 특권층에 속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탈북이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과 숙청 정치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경험이 많은 외교관들에 대한 당국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나 씨의 탈북 과정과 그가 폭로할 북한 내부 정보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중구역 간부 아파트 최고층에서 김하나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2세의 그는 북한 외무성 소속 통역관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며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역하는 특권층이었죠. 아침 6시 전용차가 아파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지,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김하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차에 올랐어요. 외무성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일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가와 오늘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동지, 오후에 러시아 대사관에서 회의가 있고 저녁에는 특급 상점에서 물품 배급이 있습니다. 김하나의 가족은 북한 사회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40대 초반으로 평양의과대학 출신이었고 아들 준혁이는 20살로 김일성 군사대학 장교 후보생이었죠. 딸 수진이는 19살로 평양외국어대학 영문학과에 다니며 미래가 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온 김하나는 거실에서 딸 수진이가 노트북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죠. 수진아, 뭘 보고 있는 거냐? 딸은 당황하며 화면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친구가 준 건데. 김하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자본주의의 쓰레기를 보다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느냐? 저런 것들은 우리 젊은이들의 사상을 망치려는 적들의 음모다. 그는 딸을 엄하게 꾸짖으며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김하나는 자신의 지위와 특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전해. 내가 위원장 동지를 직접 모시는 사람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어?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외무성 국장 박철수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않더니 다음날 아예 집이 비어 있었죠. 이웃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하나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했죠.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여보, 저 차가 왜 계속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하나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차 안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집을 향하고 있었죠.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일상적인 감시일 뿐이야. 하지만 김하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혁이가 집에 돌아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도 이상한 분위기예요. 교관들이 계속 학생들을 불러내고 며칠째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김하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런 건 늘 있는 일이야. 우리는 충성스러운 가정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부 차량의 검은 실루엣이 여전히 보였고 가끔 차 안에서 담배 불빛이 깜빡였죠. 아내도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야. 내가 누군지 알잖아. 위원장 동지를 직접 모시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김하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특권층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과연 절대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스물거렸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김하나는 외무성 동료 리성호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성호는 김하나와 오랜 친구 사이로 같은 외무성 내에서도 정보통으로 유명했죠. 하나야, 조용히 얘기하자. 리성호가 복도 끝으로 김하나를 이끌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그 목록에 올라있다고 들었어. 무슨 목록? 김하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지만 리성호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숙청 명단 말이야. 며칠 안에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해. 순간 김하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벽에 기대야 했죠.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특권과 안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럴 리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요즘 외교 라인에서 대규모 숙청이 진행되고 있어.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다고 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김하나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딸 수진이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아들 준혁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하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던 특권과 지위가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죠. 그날 밤 김하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가족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 김하나는 예전에 해외 출장에서 만났던 조선족 밀수상 장현화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현화는 중국과 북한 사이를 오가며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으로 국경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나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 장현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하나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어야 해. 방법이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장현화가 말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경계병들의 교대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장현화가 제안한 계획은 위험천만했습니다. 경계병들의 저녁 식사에 수면제를 섞어서 잠들게 한 후 그 틈을 타서 철조망을 넘어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계획을 설명하자 아내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잡히면 우리 모두 죽어요. 하지만 딸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을 거잖아요. 한번 해봐요. 의외로 아들 준혁이가 냉정한 분석을 했습니다. 군사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초소의 교대 시간과 경비 패턴을 계산했죠.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경계가 가장 느슨해져요. 가족들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밀하게 논의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1%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확실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김하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 없었어요. 오직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함만이 남아있었죠. 이틀 후가 실행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각자 필요한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수면제는 아내가 병원에서 구하기로 했고 국경 지역의 지형은 준혁이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실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김하나 가족은 오후 5시에 집을 나섰어요. 장현화가 미리 준비해둔 트럭을 타고 국경 지역으로 향했죠. 트럭 뒤편에 숨어 있으면서도 가족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일행은 국경에서 3km 떨어진 야산에 도착했어요. 장현화가 쌍안경으로 초소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경계병들이 저녁을 먹고 있어요. 수면제가 든 도시락을 전달했으니 30분 후면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김하나는 시계를 보며 초를 세었어요. 아내는 준혁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수진이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있었죠. 이제 가봅시다. 장현화의 신호에 따라 일행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초소 근처에 다가가니 정말로 경계병들이 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혁이가 미리 준비한 철사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랐어요. 구멍이 뚫리자 김하나가 먼저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수진이, 아내, 준혁이 순서로 철조망을 통과했죠. 하지만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거기서 경계병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계획과 달리 모든 경계병이 잠들지 않았던 거예요. 뛰어! 김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압록강을 향해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고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에 도착했을 때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어요. 체중을 견딜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건너. 준혁이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얼음 위를 걸었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버텨주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김하나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북한 쪽에서 서치라이트가 여전히 그들을 찾고 있었죠. 중국 땅에 도착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북한 추적조와 중국 공안이 동시에 그들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장현화의 도움으로 일행은 변두리에 허름한 여관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중국 공안들이 주변 여관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나와야 해요. 장현화가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족들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트럭에 몸을 숨겼죠. 그날부터 진짜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산속에 숨어 지내고 밤에는 이동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외양간에서 자고 때로는 폐가에서 밤을 보냈어요. 음식은 제대로 먹지 못했고 씻을 기회도 없었죠. 일주일째 되던 날 장현아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돈이 더 필요해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김하나는 이미 가진 돈을 거의 다 주었는데도 장현아는 계속 더 요구했어요. 급기야는 북한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당신 가족 때문에 나까지 위험해졌어요. 더 안 주면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김하나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느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돈 때문에 배신하려 하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어. 한국에 가서 줄게. 김하나가 간신히 장현아를 달랬습니다. 다행히 장현아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한 달 넘게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김하나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어요. 수진이도 영양실조로 자주 쓰러졌고 준혁이는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살아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하나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이 생과 사의 경계였으니까요. 2달 만에 김하나 가족은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장현아가 마지막으로 도와준 덕분이었어요. 하노이 한국영사관 앞에 섰을 때 김하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영사관 직원들이 누더기 같은 차림의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내가 무너지며 오열했습니다. 2달 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수진이도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고 준혁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하나 가족은 한국의 밝은 불빛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인데도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녔고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죠. 아버지, 여기선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아요? 수진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는 자유로운 땅이야. 김하나가 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통일원에서 제공한 임시 거처에 정착한 후 가족들은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준혁이는 한국의 군사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수진이는 인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하나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경험이 그를 더욱 겸손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얻었구나. 어느 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김하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착 3년 후 김하나는 국제회의 증언대에 서 있었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였어요. 북한 외무성은 해외에서 획득한 외화를 핵 개발과 특권층 유지에 사용합니다. 일반 주민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요. 김하나의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북한 내부의 비밀 외화 조달 구조를 상세히 폭로했기 때문이죠. 가족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들 준혁이는 민간 보안 업체에서 일하며 자신의 군사 지식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대학에서 인권학을 전공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가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탈북민 상담원으로 일하며 새로 온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죠. 우리 가족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김하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과거 북한에서의 특권보다 지금의 자유로운 삶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강 위로 다리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건넌 압록강과 이 한강은 정말 다르네요. 수진이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압록강은 죽음의 강이었고 한강은 자유의 강이야. 우리는 이제 진정한 삶을 살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진실을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명감이 가득했죠. 김하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